파이트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명승권 박사님이십니다. 네네. 뭐 아주 직함이 많으세요. 국립암센터에 계시고요. 국립암센터가 만든 국립암대학원 대학교. 헷갈리죠.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앞은 국립암센터인데 예. 뒤에는 국제라고 그러네. 혼용해서 헷갈리게 쓰신 분들 많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헷갈려요. 네. 너무 예. 길어. 이름이. 이 명함에 나온 그 예. 책을 쭉 읽어보면 예.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임의생명과학과 국립암센터 병원 가정의학과 및 암예방 검진센터 국립암센터 연구소 암역학 연구과. 네. 네. 임이라고 읽어 암이야 암. 근데 맨 밑에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예. 그렇죠. 명승권 TV. 유튜브 만든 지 한 4개월 이제 오, 그래요. 야, 그 지난주에 그 다스베이더 나가셔가지고 네. 대박 났죠. 이 1000대에서 만대로 올라가셨어요. 3,000대에서 네. 네. 만대가 넘어서 지금 17,000명까지 됐어요. 알겠습니다. 와, 네. 자, 그래서 김호준 총수 감사합니다. 예. 그냥 명승권 TV 네. 운영자. 명승권 TV 운영자. 예, 그걸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근데 예전에 팟캐스트 초기에 나는 의사다였나요? 맞습니다. 예, 그 팟캐스트로 또 많은 분들에게 네. 박수와 또 성원과 인기를 모으셨다가 네네. 아니 그때 잘 나갔죠. 왜냐면 2012년도인가 그때 낙검수가 한참 인기일 때 네네네. 우리가 패러디를 했었죠. 나는 의사다. 그래서 네. 나는 의사다. 네. 사실 그 직전에 나온 게 나는 가수다가 네, 그때 그쵸, 나왔던 그쵸. 거죠. 네, 네, 예, 그래갖고 우리도 한번 거기에 좀 편승해갖고 어떻게 한번 좀 해볼까 했는데 진짜 물을 탔어요. 파도를 타고 네. 방송 처음 나갔었는데 뭐 한 5위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뒤로 나는 의사다가 지금도 시즌을 계속 바꿔가면서 7, 네. 8자인데 네. 뭐 22, 30위 안에까지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명 박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아니, 뭐 그래도- 어떤 의식도 훌륭하고 또 뭐 이런 또 이 자세 네. 굉장히 눈높이가 높은 곳에 계실 만한 분인데 많이 낮춰서 이 우리 민중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신데 그런데 네. 우리 또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네. 개그맨. 아, 개그맨. 네. 네. 개그 콘테스트에 나가신 적이 있어요. KBS. 어. 네, 그래서 당시 입상은 못했지만, 네. 입상 안타깝습니다. 못한 게 이제 의사들하고 아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역시하셔가지고 아 거기서 또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왜 나가신 거예요? 뭔가 아 제가 다 나름대로 어렸을 때 꿈이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저 이동규 선생님은 어렸을 때 꿈이 어떤 거였습니까 혹시? 저는 저기 헤드뱅잉. 헤드뱅잉이 꿈이었어요. 네. 아 우리 김용민 박사님은 원래 꿈이 뭐였습니까? 어렸을 때. 덩크슛 한번 할 수 있다면. 아니 농담입니다. 아 그러니까 꿈이 덩크슛도 뭐 예. 그러니까 농구 선수 되는 것도 있었고. 저는 어렸을 기약을 없이도 사는 사람. 아 이게 아니, 농담이고, 네. 농담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꿈은 네. 이제 할머니가 이제 춘천에 사셨던 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키워주셨는데 이 춘천이라는 곳에 대한 동경, 그리움 이런 게 있어서 기관사, 철도 기관사. 철도 기관사. 네. 저는 사실은 네. 그 제가 초등학교 때 프로야구가 그렇죠 그때 막 시작할 때.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어느 팀을 좋아했어요? 저는 MBC 청룡. MBC 청룡. MBC 청룡. 저는 저 오비배였어요. 오비배였어요. 아, 신경식 선수, 예. 일루수, 다리기니까 예.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예. 키 큰 사람을 동경했어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꺼냈냐면 예.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정도까지 꿈이 뭐였냐면 네네네. 의사도 있었지만요. 네. 개그맨이 꿈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만화가도 뭐 돼보고 싶고 여러 가지 꿈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개그맨이었는데 그거를 못하다가 대학교 들어와서 네. 의대 다닐 때 예. 94년도 예. KBS 대학 개그제 예, 예. 94년 2월에 한 번 넣어봤어요. 네. 그 전부터 갖고 있던 대본이 있어갖고 제가 그 전에 학예회나 이런 거 할 때 좀 하던 게 있거든요. 네, 개그가. 네,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올릴 무성 영화는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 장발잔이지요. 빵장수가 봅니다. 맛있는 빵을 팔고 있군요. 야, 빵 사세요. 빵이요. 맛있는 빵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변사 그거를 이제 대본을 한 6, 7분짜리 이상을 한 중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외우고 다니면서 하필이면 이렇게 해갖고 대사가 많은 걸로 짜셨어요. 아 그게 이용렬 선배님 말이에요. 이용렬 선배님 말이죠. 맞아. 그거를 제가 테이프로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래요. 80년대 예. 녹음을 해갖고 그걸 외웠어요. 너무 재밌어. 아니 근데 지금 이용렬 조금 닮으셨어요. 닮으셨어요. 아 그런 얘기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근데 사실 저
이 성공한 방송인인 그 최욱 씨 같은 경우도 이용렬, 서세원 그 어록을 다 손으로 기록해가지고 그러네요, 진짜. 외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외우고 하면서 그 외워갖고 중고등학교 때 학예회라든가 그런 데서 네. 입상을 했고 막 인기를 얻었는데 네. 대학교 이제 의대 들어와서 개그맨 근데 내 앞으로는 이제 의사가 될 건데 네.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그 대본을 갖고 각색을 했어요. 네. 개그 주발장 그래서 원래 개그 장발장인데 네. 개그 주발장을 넣었는데 그게 떡 돼갖고 1차, 2차 본선까지 갔다는 거죠. 저희 박사님 저 이런 말씀 송감이라면 청취자분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네. 혹시 코에 500원짜리 한번 넣어봤어요? 아 그거 진짜 해본 적이 있어요. 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반이라고요. 아 진짜 이용렬 님이 그거 하셨잖아요. 예, 예, 진짜 저도 한 반 정도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혹시 휴먼 영상을 저희 이분도 의사인데 예. 다른 병원 홍보를. 농담이고. 네. 자, 우리 명승권 박사님. 뵈면은 네. 개그의 감도 있으시지. 또 이게 의사 아무나 됩니까? 아, 그럼요.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국립암센터 아무나 거기서 또 이렇게 아무나 교수를 못 들어가요? 하십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않습니다. 정말 엄친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안 할 아유, 수가 감사합니다. 없는. 그런데 예, 그런 그렇게 분이 또 이런 칭찬해 주셔서. 또 시대 의식도 굉장히 밝고 또한 건강하고 이러니까 진짜 뭐 너무나 부럽고 정말 우러러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 명승권 아유, 과찬의 박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명승권 박사님 모시고 또 우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네. 그분의 그 어떤 살아온 삶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좋은 아들을. 네, 예. 아니, 그 굉장히 지금 중요해요. 또 아무 언론도 다루지 않고 있으니 네네. 우리라도 다뤄야지 어떡하겠어요. 아 근데 예. 저 죄송한데요. 네.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거 지금 혹시 실시간입니까? 실시간으로 나가죠. 아니, 아 그런 거 있습니까? 녹화 중입니다. 녹화 중. 아 그렇죠. 네, 녹화하는 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런 거 그렇죠. 나 헷갈리는. 예, 예. 아, 그런가? 뭐 저기 헛소리 하셔도 다 편집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죠.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거기 녹화하는 실시간 거 보고 맞구나. 계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바디로직. 바디로직. 아이고, 네. 우리 의사 선생님 앞에서 또 이것도 이런 건강 보정 의료를 또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두렵고 떨리는 근데 마음이 제 있습니다.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아, 그래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마구치거리겠습니다. 자, 골반을 잡아주던 바디로직 하이에 이어서 네. 이번엔 말린 어깨와 거북목을 교정하는 탱크탑이 출시됐습니다. 거북목은 말린 어깨와 함께 발생하는데 말린 어깨를 펴주면 그럼 바로 거북목이 개선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네. 무척 조심스럽네. 왜 이렇게 수세적으로 해? 그러니까 이게 땡겨준다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구매후기 네가 읽어라. 아, 네. 저번에 뭐 거북목을 뭐 항목처럼 늘려준다고 막 의사 선생님 오시니까 가제트처럼 쫙 뽑아준다고. 네, 구매후기 읽겠습니다. 가제트처럼 네. 쫙 뽑아준다고 했어요. 후기 읽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1+1 이벤트 진행하는 리포머 탱크탑 구매해서 엄마랑 하나씩 입어보았습니다. 네. 엄마랑 저 둘 다 목 디스크에 거북목 증상이 있어서 이 목 뒤부터 어깨에 심한 날은 허리까지 통증이 있었는데 네. 이 등 뒤에 X자 밴드가 어깨를 잘 잡아주고 허리와 등을 곧게 펼 수 있게 해주어 한결 통증도 덜고 예. 또 자세도 고다진 느낌입니다. 네. 이 천의 재질도 부드럽고 통기성도 좋아서 이 땀이 나도 끈끈하게 달라붙지 않고 쾌적합니다. 아이고. 물론 재질의 특성상 완전 시원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요즘 이 9월 날씨에 입기에는 나쁘지 않았고 네네. 이 개인적으로 일단 어깨와 등이 덜 아프니 살 것 같았어요. 아이고.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재 바디로직 홈페이지에서 10월 15일까지 기간 한정 파격 특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네. 바디로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탱크탑을 저기 낙타한테 입혔더니 기린이 됐어요. 네. 기린이 됐어요. 그 뭐 앓고 있던 혹이 그냥 쑥 들어갔다고. 쏙 들어갔어요. 이거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돼요. 아유, 박사님. 그 경고 먹을 것 같은데. 박사님. 네. 경고. 명승건 선생님이 보장을. 아, 저 보장한 적 없습니다. 네. 저의 전문 분야 아닙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하나 조금 그 교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렉션이. 일단 그 거북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네. 정식 용어는 아직까지 확립은 안 돼 있지만 전방 두부 자세. 두부. 먹는 두부가 아니고 네. 머리 헤드. 머리 두부. 전방. 전방 두부 이렇게. 포워드 헤드 포스처. 그래서 FHP. 네. 정식 용어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방으로 머리가 빠져나와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그래서 거네.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표현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거북목 그러면 영어로 뭐 의학용어로 뭐냐 그러면 터틀넥 신드롬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터틀넥. 근데 이게 콩글리시예요. 사실은. 왜 영어권에서는 터틀넥 뭐 신드롬 이런 말은 없고요. 네네. 정식 용어는 뭐라고 그랬죠? 포워드 헤드 포스처. 네. 전방 두부 자세. 네. 이거는 결론은 우리가 우리 스마트폰이나 네네. 모니터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고개를 쭉 빼서 그런 건데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슴을요 약간 하늘을 향한다는 생각으로 쭉 펴고 예. 그다음에 모니터는 자기 시선과 맞추고 예. 그리고 이거 뭐죠 마우스와 키보드는 이게 바깥으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가능하면 자기 몸쪽으로 붙여주고 오. 그다음에 엉덩이는 뒤로 빼고 허리를 이런 자세 쉽지 않죠. 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박사님. 네.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렇군요. 저희 뒤에 있군요. 뒤에 다 자르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다음에 바디로 바디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디로 바디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디로 들어오는 겁니다. 명수님이 보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광고 뭐 모델 해달라고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옛날에 한 7, 8년 전부터 제가 네. 옛날에 종편을 많이 나갔었어요. 아이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예, 종편 예, 예. 나가서 이제 한의사분들이나 의사들이랑 싸울 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쇼닥터라고 생각되는 분들이랑 막 싸우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른 소리 한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예. 모델 좀 해달라고 이렇게 와요. 오. 근데 저는 건강기능식품 근거 없는 거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비타민, 네. 비타민 먹지 말라고. 그런 거 막 뭐 요구르트 선전들어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광고를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상업적인 거는 해본 기억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안 합니다. 김용민은 안 됩니다. 합니다. 김용민은 합니다. 예. 명수건이 선택한 유일한 악마의 편지. 네. 자, 효과가 없을 경우 박사님은 100% 관계 없는 걸로. 네, 관계 없는 걸로. 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까지 보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전화번호 031-345-4550, 031-345-4550번으로 여러분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명승권 박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KBS가 단독으로 뭘 보도를 했나 봐요. IRB 승인을 받지 않아 가지고 논문이 취소될 수 있다. 논문이 취소된다면은 그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은 취소돼도 뭐 고려대 입시 때 뭐 논문을 제출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지만은 예일대는 이런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 뭐 완전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엄밀하게 따지면 논문이 아닙니다. 포스터. 네. 네, 포스터 연구 발표 초록이죠, 초록. 우리가 영어로 우리 김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초록은 이제 요약한 네. 요약본이죠, 앱스트랙트. 근데 이제 근데 초록이 그 영어로 그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영어를 잘 알아요. 초록은 녹색이죠. 초록은 그리는 녹색. 그린 똑같은 녹색이구나. 말이구나. 예, 죄송합니다. 이거 헷갈려. 내가 국립암센터 헷갈렸습니다. 의사를 이겼다 내가. 영어 실력으로 이겼어 내가. 이게 동색이 초록이라고. 선생님 면허증 좀 봅시다. 면허증은 제가 안 갖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초록이 이제 좀 더 나중에 그런 학술대 발표한 이후에 다듬어서 제대로 된 풀로 된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하면 이제 이게 논문이 되는 건데 엄밀하게 따져서는 이제 학술대에 발표된 초록이라고 해야 맞고요. 근데 그 초록이 제가 이제 우리 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초록이랑은 조금 다르게 네. 그 자체로 초록이 있고 배경, 연구 방법, 뭐 결론이 한 페이지에 꽤 내용이 많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짧은 논문, 짧은 보고서, 짧은 논문 정도로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학술대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 논문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네. 사실 논문도 초록이 나오면은 네. 나머지는 살붙이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쵸. 네. 초록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근데 그 뒤의 과정은 완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많은 이제 외국에 계신 그 일부 몇몇 그 교수나 그 의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논문 얘기하면서 대학 입시에 이것을 썼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비리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면 이거는 입학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제가 좀 사실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할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죠.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네. 논문의 내용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네. 예. 논문의 내용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심장이 1분 동안 혈액을 뿜어내는 양을 심박출량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심박출량. 예.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아닌가요? 처음 아무튼 간에 네, 심박출량, 심장의 박출량, 박출 빡 뿜어낸다. 그래서 영어로는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그래요. 카디악이 심장이란 뜻이고 아웃풋은 뿜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심장 박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정확한 거는 혈관에다가 침습적으로 넣어갖고 박출량을 제대로 측정하는 건데, 근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준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도플러 초음파라는 게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그것을 심장 박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자체도 굉장히 비싼 장비고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거 말고 새롭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비침습적. 그러니까 이렇게 뭘 집어넣거나 뭘 뽑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간단한 방법 중에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사용했어요. 하나는 이제 피부에다가 혈관 지나가는 데다가 빗을 쏴갖고 거기서 반사되는 게 어느 정도 진폭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겉에서 이제 측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탄도라고 해서 심장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심박출량의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측정 방법을 활용한 연구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하죠, 아이디어가. 근데 이제 우리 의학 임상 분야에서는 그런 걸 쓰진 않아요. 근데 이게 연구 과정에 이 아이디어를 갖고 어떻게 한 거냐? 지금 그 보도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 나 의원의 아들이 직접 자기가 연구 대상자가 된 거예요. 피험자가 된 거죠. 네. 네. 그럼 피험자가 몇 명이었냐? 한 명이에요. 본인 혼자. 네, 혼자였어요. 그걸로도 논문이 돼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혼자를 대상으로 해서 엑서사이즈 운동하고 그리고 코 잡고 입을 막고 하는 거, 이걸 발살바 요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귀가 그 비행기 탔을 때 먹먹할 때 하는 그 방법인데 네. 운동 전후 혹은 발살바 방법을 했을 때 심박출량이 좀 증가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초음파 방법, 표준 방법이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방법이 네.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걸 해본 거예요. 표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완전한 논문으로 하기는 누가 봐도 전문가가 보면 논문으로서는 솔직히 좀 떨어져요. 그러나 학술 대회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비록 했지만 흥미가 있고 새로운 연구 주제가 되니까 발표가 충분히 가능한 거죠. 하지만 논문으로는 솔직히 이거는 억셉트 되기가 어려워요. 국제 학술지 차원에서는. 왜? 저 같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마 그 다음 단계는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제 10명, 20명, 그렇죠. 30명 데이터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통계 분석도 돌리고 해서 제대로 된 그러면 이제 논문으로 되는 건데. 한 사람의 사례만 갖고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그 프릴리미너리 스터디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비 연구 정도의 성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까 고등학생 수준 정도가 해도 뭐 어느 정도 인지가 됐고, 아니 그러니까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게 미국 내에서 과학 엔지니어링 엑스포라고 과학 경시대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대단한 그런 논문 같았으면 심사위원 그 사람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거는 의학자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건데 이걸 혼자 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딱 보면 혼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서도 인정을 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등수도 또 아이디어 됐고 2등, 1등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생 수준은 절대 할 수 없다. 물론 아이디어를 그 학생이 냈을 가능성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지도 교수님이 아마 이제 나 의원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 교수님한테 우리 이러저러해서 미국의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뭔가 이런 그런 실험할 수 있는 거 없냐.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윤 교수님이 동시에 보통 진행해. 교수들은 저 같은 경우도 메타문서로 전문가면 제가 진행하는 게 뭐 5개, 6개, 7개 이상이 돼요. 동시에 진행하는 게. 네. 아마 그 당시에 그 의공학교실 교수님이 하는 것 중에는 그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고 한 뭐 5, 6개 이상인데 그 중에 하나 딱
많은 사람 아닌데 혼자 정도 할 수 있는 거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거를 아마 던져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뭐 네. 그 본인이 한 게 아니네요. 그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나 의원이 그 인터뷰했을 때는 순전히 뭐 자기 혼자 했다는 거 아들이 아니에요. 했다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꼴이 잡힌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확하게 인터뷰할 때 아들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네. 좀 혼자서 물론 혼자서 아이디어 내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실제로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 정말 대단한 친구들 많아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자제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한다 그러길래 근데 저는 그 전문 분야가 아니다. 근데 기초 분야예요. 생물학 이런 분야인데 제가 생각해도 야 이건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이제 임상의사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알았냐 제가 처음 통화를 해봤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논문도 읽어보고 뉴스도 보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야 이게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가 이런 생각하더니 그런 생각할 정도로 저는 그런 경우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그대로 본 적은 있어요. 저랑 작업은 뭐 해본 친구는 그것처럼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영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우리 뭐 조욱 교수 딸의 경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등학생이 영어 논문을 써 이런 생각들은 우리 전문적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가능하다는 거죠.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도 그럼 같은 생각을 가지셨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잣대로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이른바 우파 보수 이런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지금은 또 이제 나 의원 아들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혼자서 생각해서 모든 걸 하기는 어려워요. 교수가 도와줬대요. 당연히 도와주죠. 그러니까 발표할 때도 학술대회 때 이름 보면 정식 논문은 아니지만 그 포스터 초록에 보면 맨 앞자리에는 그 고등학생이 나오고 중간에 두세 명은 아마 또 다른 대학원생이거나 비슷한 사람들이 같이 공동한 사람일 테고 마지막에 지도교수 이름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논문이든지 한 명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도교수는 그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내고 아이디어를 전체로 생각해내고 돈을 따내는 거, 연구비 따내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저자는요. 진짜 말 그대로도 여러 공동 연구자들 중에 대학원생이든 뭐 고등학생이든 제일 열심히 기여를 하고 그다음에 초안을 쓴 사람. 이런 사람은 일저자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국 장관 딸도 일저자로서 자격이 있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지도교수 장영표 교수가 얘기했을 때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험에 참여하고 논문의 윤문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머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기여를 해서 기특하기도 해서 제가 그리고 외국 대학을 준비한다. 그 당시엔 그렇게 들어서 당연히 일저자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저자는 약간 애매하고 왜냐면 초안을 조민양이 쓰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안은 그 지도교수가 전체적으로 썼고 근데 또 한편에 이런 보고는 있어요. 뭐 컴퓨터에서 나온 초안을 보면 너무 수준이 낮았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이거야. 맨 처음엔 써보라고 했던데 그 내용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그 장 교수가 직접 초안을 써갖고 다시 줘갖고 아마 몇 주 몇 달간에 걸쳐서 윤문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그 과정을 우리가 모르니까 신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뉴스에 2주만 참석하고 일저자로 됐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추정컨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딱 보고 당연히 2주 만에 저자로 했다기보다는 할 수는 있는데 2주는 실험을 참여하고 나머지 몇 개월 기간에 왔다 갔다 썼겠지. 컴퓨터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이메일로. 실제로 그 이듬해 지나서 이게 논문이 제출이 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윤문하고 참여했다면 최소한 공동저자는 고등학생이라도 영어 논문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었죠. 나경원 아들은 어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일단 IRB라고 해서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안 받은 거로 돼 있어요. 그 조국 장관 딸도 그거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철회가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조국 원인이. 그 장관 대한병리학회지에서 논문이 철회가 결국에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IRB 통과 안 했는데 했다고 써버렸어요. 거기에. 근데 이번 나 의원 아들의 경우는 그 초록이니까 또 논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월에 발표된 거고 IRB에 대한 거 언급은 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사실 기본적으로 IRB라는 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든가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그 샘플들 있잖아요. 뭐 혈액이라든가 심박동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아까 그거는 이제 심박출량입니다. 심박출량.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나 아니면 설문조사하는 거는 IRB 통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 침습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약을 먹거나 피 뽑지 않는 그냥 접촉해서 검사 정도만 하는 거 네. 측정만 하는 거는 심의 면제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래서 아마 면제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네. 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 그 영상 뭐 사과 다시 한번 정정 영상도 엊그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네. 심의 면제가 된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취약한 환경의 피험자의 경우는 다 심의를 일단 받아야 돼요. 연구 대상자. 취약한 환경은 취약한 환경이란 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의대생들. 의대생들의 경우는 의대 교수가 자기 실험하겠다고. 그렇죠. 너 이리 와, 우리 학생들 이리 와. 이거 약 한번 먹어봐. 그래갖고 막 측정하고 이러면 자, 자기는 무서워서 하기 싫은데 교수가 혹시 불이익 줄까봐. 대학원생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대학생이 있는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할 겸해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문제가 없다면 이제 허가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 항목 중에 그런 사람들 말고도 또 응급상황 있는 환자 그다음에 그 또 대표적인 게 미성년자가 들어가 있어요. 미성년자도.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 놓쳐갖고 처음 영상 만들 때 심의 면제 사유가 되겠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규정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나 의원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미성년자니까 그 검사 자체가 비침수적 뭐 찔러갖고 혈액 검사하는 게 아니고 뭐 피부에다 대갖고 센서를 해갖고 하는 검사를 해서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심의는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래서 심의를 한다면 지금 현재 서울대 IRB에서 새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IRB라는 건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다음에 네. 각 의사들도 있고 의사가 아닌 그 종교인도 들어와 있고 종교인까지도 윤리적 원래 있어요. 문제까지. 윤리적 문제까지 해야 되니까 예. 다양한 군인데 주로 이제 전문가인데 거기에 따라 결정이 나겠지만은 사실 근데 미성년을 집어넣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이 실험이 뭔지 개념이 사실 없잖아요. 예. 근데 하라고 한다고 하는 문제 이거 문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글쎄 말이에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미묘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때요? 그 연구 대상자인 딱 한 명인데 네. 그 아들이 본인이 자원해서 한 거죠. 음. 그러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애매한 경우에는 사실 IRB에 물어보는 게 제일 사실 편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마도 그 서울대 그 의공학교 윤 교수 그 지도 교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자원했고 자기 몸에 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라고 얘기를 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IRB 문제는 여전히 그러니까 조국 교수 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IRB를 통과하지 않았고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 만약에 IRB 통과하는 것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 딸과 관련한 논문 같은 경우는 학술지에 발표됐었잖아요. 네. 철회 권고를 그래서 철회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죠? 논문 학술지에 발표된 게 아니거든요. 네. 정식으로. 네. 학술대회에 나갔던 철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네티즌 분들이 지적하는 게 대학 갈 때 쓴 거 아니냐, 쓴거 아니냐. 혹은 네. 과학경진대 나오겠냐, 그거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이제 자세한 상황을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KBS 싶습니다. 단독 보도가 네. 경진대회 주최 측은 KBS의 이메일 문의에 대해서 인체를 대상으로 한 모든 연구는 IRB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고 답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취소가 되는.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으로 예. 서울대 자체 IRB 지금 의견 받아갖고 2주 정도 후에 안에는 열릴 것 같고요. 네. 빠르면 뭐 다음 주 정도나 이 정도에 열리면 아마 9월 달 내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취소된다면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은 게 그 경진대회 수상한 거를 미국 예일대 입학 때 썼느냐 이 그 부분 아직 부분도 규명된 거 아니에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예일대 입학에 썼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괜히 뭐 받아놓고
안 했을 리 없을 근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입상 자체가 취소가 되면 예일대 입학에 썼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가정이긴 하지만. 저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뭐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조금 아쉽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 쪽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제가 네. 그 상황은 잘 몰라갖고 네. 확답은 내릴 수는 없는데 우리 저 박사님이 정확한 걸 추구하는 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제가 또 네. 뭐 알지도 못하는 걸 괜히 아는 척하면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바로 문과와 이과의 네. 차이입니다. 제가 뭐 모든 걸 알지 못하고 하지만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최소한 이 논문 쓰는 네. 것 관련해서는 저희 현재 그 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네.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 예일대 입학이 취소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아니 왜냐하면 최근에 또 예일대가 굉장히 엄격하대요. 입학 문제와 관련해서. 왜냐면 입학 문턱이 높아야 예일대거든. 아이비리그. 근데 이제 제가 제 생각에 이제 추정을 해보면 예일대 그럼 가려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뭐 학력고사에 해당하는 수학 능력 SAT 네. 점수가 필요할 거고. 근데 네. 그거는 나경원 의원이 하는 말이 거의 뭐 만점에 가깝게 퍼펙트하다. 받았다 이렇게 네. 뭐 그 자료를 제출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근데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겠죠. 근데 고등학교 성적이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성적이 그냥 30%, 20%, 25% 내외 정도 되는 그 그레이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라틴어로 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애들은 성적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전교 1등, 2등, 3등, 1, 2, 3등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5% 내외, 5% 안에는 숨마 쿰 라우데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최우등. 그 아래가 이제 마그나 쿰 라우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한 10% 내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세 번째는 우등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게 쿰 라우데거든요. 그게 30% 내외인데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저 김군 같은 경우에 쿰 라우데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전체 성적 중에 상위 뭐 한 20%,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예일대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나경원 의원이 발표한 거 성적표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쿰라우데가 아니고 그 앞에 숨마 쿰라우데라고 돼 있어요. 숨마는 5% 이내 가장 높은 최우드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숨마 쿰라우데였으면 일단 고등학교 성적은 괜찮은 거고 최우 성적이고 네. 그다음에 SAT 그것도 괜찮았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거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번째 과학 경진대회라든가 아까 그 연구와 관련된 그 부분이 네. 만약에 취소된다. 취소가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그 자체 규정이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기여를 했는지 네. 그 등급에 따라 다를 겁니다. 네. 그래요. 그 이제 사실 근데 우리가 그 친구의 입학 여부 이거에 너무 저 몰입하기보다는 제가 KBS 라디오 진행하지 않습니까? 아, 네. 우리 애청자 한 분이 오늘 문자를 보내셨는데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서울대에다가 우리 아들 실험실 좀 쓰게 그 얘기 빌려달라고. 많아요. 이게 특혜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 할수 실험실 좀 있냐? 쓰게 빌려달라고. 서울대에 전화해서 네. 아 진짜 근데 저도 전화했어. 또. 저도 영상을 올리니까 네. 댓글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나경원 의원 말고 네. 전혀 그 교수와 관련 없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부산에 사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다. 그래서 실험실 필요해갖고 전화하면 빌려주냐. 네. 그건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사실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비난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조국 장관 말이야 당신하고 또 당신의 아내가 사회적으로 그 하이클래스에 있고 뭐 그런저런 인연으로 저 단국대에 네트워킹이 돼가지고 자기 딸을 그렇게 거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그 논문을 만들 수 있게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냐? 네. 이 평범한 사람이 그런 기회를 얻기라도 하느냐. 지금 논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일반 그 이런 우리 교수들의 이런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문제될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일반적으로 교수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자, 첫째, 일단 그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2013년까지 스펙을 쌓으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를 했어요. 스펙을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딱
그 조국 교수 딸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그 뒤로 활성화되긴 했지만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연구 교육 프로그램이란 거를 학부모들이랑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연계돼 갖고 저 대학교 아는 분들이랑 연계돼 갖고 그런 교육을 하나의 약간 정식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어떤 한 대학의 교수의 양식을 써갖고 이런 과학고, 특히 과학고나 이런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중간에 다리를 놔갖고 이런 계획서를 써갖고 이런 실험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게 2010년 초반에는 일상화됐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직전에는 그 단계 진행하기 바로 직전에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로 아는 지인들, 네. 학부모들, 네. 교수나 의대 교수 아는 사람들 학부모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이 꾸려진 거죠. 네. 그래갖고 그 안에서 그 밑에 가서 연구도 하고 그랬던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도 되기 직전이었어요. 않았고 또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을 네. 잘 이제 파악하지 못했던 때였지만 하여간 그것 때문에 비판을 했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됐다, 그걸로 인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할 것 같으면 나경원이는 그의 10배, 20배 정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옛날 그 조국 교수 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접촉을 한 게 아니고 그 학교가, 나름대로 그렇죠. 예, 학교가. 학교랑 학부모랑 뭐 사람들끼리 연대를 맺어갖고 근데 그것도 어차피 그 가진 자들의 그런 거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러나 이번 이제 나경원 건은 바로 개인적인 친분으로 다이렉트로 그냥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학생, 그 나경원 의원 아들이 네. 한 게 없어요. 네. 한국에 만약에 오지도 않았어. 만약에 예, 예. 그냥 여기서 그 교수하고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줬다. 그거는 큰일이죠. 엄청난 거죠.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징계를 받아야죠. 만약 그랬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참, 이건 뭐 명백한. 그거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왔는지 이 부분도 사실 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안진걸 형이 예. 오늘 고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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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해서 연구 윤리 부분서부터 시작해서 이거 한번 좀 따져봐 달라. 그리고 교육부가 또 조사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그 연구실, 그 연구실을 그렇게 써도 되는가? 그거 대학로 쪽에 있는 겁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저 벙커원 예전에 있었던 네. 벙커원 그 바로 거기? 앞에. 예. 의공학 교실이 그쪽인데 그래서 저 박사님도 예, 거기서 예. 또 지금 그 뭐 뉴스에 보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이제 서울대는 이제 국립대니까 국가 그 자산을 갖다가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의 내용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교육부에서는 국립대 공적인 국가 자산인데 그걸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용한 것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냐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말뜻은 그 일반인이 서울대 연구실을 빌려달라고 해도 그게 쉽게 빌려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따로 연구실 랩실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저도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한번 청취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자고 그랬을 때 솔직히 아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게 좀 주춤할 수는 있는데 네. 그러나 만약에 정식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이런 실험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낸다면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경원 아들이 나경원 말대로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갖고 실험실을 빌린 거고 혼자 다 했다. 어느 교수가 그걸 그렇게 빌려주나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나경원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혜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 지도 교수 자체도 자기한테 이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순전히 그걸 그냥 빌려줬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얘기한 대로 국가적인 자산을 자신의 프로젝트 교수가 관련 없이 그냥 아는 지인한테 빌려주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건. 나경원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이 이 교수에게 뭐 예를 들면 혜택을 베풀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 무슨 보건복지 쪽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시 그 상임위원회가 거기였던 뭐 모양인가요? 그랬다는 뭐 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도 뭐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일단 윤영진 교수의 말을 좀 그대로 옮기면은 이 뭐 그 본인이 그걸 가지고 뭐 경진대회 나간다고 했고 나경원 아들이요. 경진대회 나간다고 했고 어차피 그게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서 그건 한 건 아닌 건 확실하죠. 하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사실 조국 교수의 딸의 경우도 주산기라고 해서 이제 막 신생아들의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말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서 산소가 모자란 건데 사실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어렵진 않아요. 태어날 때 어떤 이유로 해서 애한테 혈류가 뇌로 적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가 모자라니까 산소는 5분 정도 이상만 해도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이른바 활동할 때 죽어버려요. 뇌사. 그렇죠. 죽음이 될 수 있고 나중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치는 요인들에 있어서 유전자적인 요인도 기여하지 않냐라는 그 연구거든요.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피를 뽑아갖고 보관을 했던 걸 갖고 DNA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연구에 넣으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언뜻 본인이 알아서 이런 주제를 만들어내고 그런 건 고등학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은.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했지만 과학이나 뭐 어떤 학생 중에는 그쪽에 관심 있는 애들은 혼자 공부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거나 연구 계획을 내주는 애들 분명히 있긴 있어요. 네. 굉장히 드물죠. 근데 그걸 떠나서 이런 설명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때 2주 실험 바로 그때 지금 돼서 교육받은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유전자란 무엇이냐부터 해서 이제 그 DNA 그런 그래서 강의를 들은 거로 돼 있어요. 교육 교수 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서 그다음에 이제 실험 직접 이런 PCR이라고 했고 증폭하는 게 있거든요. 효소 연쇄 반응해서 요거를 이제 DNA를 증폭하는 게 있어요, 유전자. 네. 근데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어려 보이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전문으로 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대학원생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통계 분석은 어떻게 하냐? 통계 분석도요. 굉장히 단순한 통계예요. 그게 우리가 빈도 비교 같은 경우는 카이제곱 검정이라는 걸 하고 그 연속 변수라고 해서 네. 점수를 비교하는 거는 T-테스트라고. 요 두 가지 정도만 알면 통계 그 명령어 주고 이렇게 하면 고등학교 한 1, 2학년 수준이라도 충분히 하루 이틀 정도면 조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아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죠. 사실. 그런 애들은 도대체 밥을 뭘 먹을까? 아 근데 너무 이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가르쳐 보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예. 이해할 수가 예, 예. 있습니다. 저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런 머리를 가진 애들이 있는가 하면 저나 우리 시청자들처럼 머리에 쥐가 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시청자들을 예. 시청자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 이 사람들도 나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예. 알겠습니다. 김현